그 머니푸어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요새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창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얘기입니다. 네. 저의 과거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는 제가 그전에도 다른 책도 썼지만 그 이 책을 쓰면서는 그 과거에 어떤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 제가 투자라면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뭐 돈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뭐랄까요 뭐 얕은 지식으로 조금 배우면서 좀 이렇게 우쭐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어떤 돈에 대한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을 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했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요. 실제로 실천에도 많이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큰 성공도 했던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실패도 겪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은 저는 온라인에서 이제 글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업은 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직장인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셀러리맨이고요. 지금 직업은 뭐 여러분들 항상 접하시는 TV 홈쇼핑 아시죠? 예, 홈쇼핑에서 그 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찾아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홈쇼핑에 보통 MD라고 합니다. 상품 기획하는 친구들을. MD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매출의 압박에 쫓기다가 실컷 혼나다가 이제 이 약속이 있어서 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또 도망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간보다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런 우리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뭐 교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는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도 될까요? 네. 예. 누르면 나오네요. 네. 그 뭐 제목 되게 거창하죠. 행복한 재테크를 하자.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재무 설계나 이런 어떤 실무서 같은 것 책들을 좀 썼었는데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실은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 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에세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그거에 대한 근간은 당연히 과거의 제 경험들. 뭐 한 예로 제가 이제 한참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여기 더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한 1억 정도까지도 이제 투자금을 굴렸었어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 근데 단순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그냥 월급을 받고 저희 집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 뭐 연봉 뭐 한 몇 천만 원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은 실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식 투자도 막 하고 할 텐데 그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서 많이 벌면 뭐 한 10%씩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분산 투자 이런 거 저 안 했어요. 네, 몰빵 투자 작전조 쫓아다니면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한 가지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제 삶이 좀 피폐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 잃으면 잃는 대로. 그때 제가 이제 신입사원 뭐 대리 때 뭐 이럴 때 팀장님 이렇게 바라보면 몇 자리 안 되죠. 바라보면 막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막 굴릴 때 한 10% 정도 우승이 빠졌어요. 얼마가 날라갔습니까? 1,000만 원이 날라갔죠. 한 달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돈이 뭐 한 2, 300밖에 안 됐는데 오늘 하루 1,0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또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10%, 뭐 한 5%만 할게요. 5%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500만 원을 번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팀장님은 얼마를 받을까? 내가 오늘 1,0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걸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일단 소비에 되게 무감각해집니다. 잃으면 잃는 대로, 땀은 딴 대로. 땀은 어떻죠? 기분 좋으니까 술 사야죠.
야, 내가 오늘 얼마 벌었는데 내가 오늘 500 벌었는데 한 50만 원 술 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잃으면 반대로 가슴이 쓰리잖아요. 예. 또 술 먹어야죠. 예. 또 술 먹어야죠. 또 술 먹는다고 돈 쓰고 그렇게 하다가 쭉 보니까 그 몇 년을 지내보니까 주머니에는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내가 번 돈이 분명히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한 3, 4년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봤는데 제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다 날아간 거죠. 제가 관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허탈감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데가 첫 직장이 아니고 첫 직장은 이제 그 S사 뭐 이렇게 다녔었는데 첫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느꼈던 거지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에 올인을 하고 그런 것들에 목을 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실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네.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딱 하면 출근하자마자 키는 게 주식, 거래, HTS부터 키고, 끌 때도 그걸 마지막에 끄니까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변의 평가도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동기들한테 이렇게 술 먹는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야, 넌 되게 유명했다. 꼴통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까라는 제목인데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까요, 여러분?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까요? 되게 뭐 다 틀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을 다 한 번 한다면 아마 그 답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된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다 부자가 되기 꿈꾸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뭐 그런 꿈은 꾸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은 꾸고 있는데 막연하게 부자를 꿈꾼다고 하시면 10억이라고 이제 얘를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10억을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70년이요? 70년. 뭐 70년 걸릴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만들기라는 카페가 예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한 줄 아시죠? 다음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그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면 만약에 이제 맞벌이 부부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만약에 뭐 4천만 원씩 8천만 원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0억을 만들려면 한 10년에 10억을 만들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면 저희 나라 평균 저축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계에. 그럼 이제 보통 평균 저축률 정도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하면 33% 정도 수익률을 내야만 10억을 10년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2천만 원이면 10년 동안 뭐 원금 납입한다고 해도 뭐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3천만 원 안 되겠죠? 3억이 안 되겠죠? 한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나머지 7억 원 넘는 돈을 다 수익률로 메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75%까지 솔직히 저축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별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많이 양보해서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뚝 떼서 한 사람 버는 걸로 생활하고 한 사람 버는 거 다 저축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19% 정도 수익을 내야지만 여러분들이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분들이 이런 꿈을 꾸세요. 10년 10억 만들기라는 카페가 유행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것하고 여러분들 막연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막연하게 이런 꿈을 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19% 수익 가능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한 1년, 2년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년을 꾸준히 평균 1년에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천만에.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예. 근데 우리 이걸 꿈꾸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거에 목을 매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을 매시거든요.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정도 수익을 더 냈어요. 투자를 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막 매스컴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요. 그쵸? 네. 야, 저 사람 어떻게 투자했대? 엄청나게 관심을 갖죠. 근데 우리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0원 정도 더 수익을 냈어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네. 콧방귀도 안 끼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10,000원 수익을 더 냈으면 몇 프로 수익을 더 낸 거죠? 1% 수익 더 낸 거죠. 1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의 수익을 더 냈으면 똑같이 1%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100억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하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자. 지금부터. 그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절약이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한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재테크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요즘 같은 때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도 들어오고, 보면은 이 친구들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쓰는 것도 얘기하고 어쩌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보면 자기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저축이나 재테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저축하시는 분율이 한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5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 투자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50만 원 가지고 1%더 수익을 한 달에 낼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년이면 12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5분의 1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야만 50만 원을 가지고 매월 1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발상을 전환해서 200만 원 쓰시는 분이 50만 원 저축하는 거 51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세시는 돈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렇게 딱 따져보고 뜯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세는 곳이. 10,000원 저축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빼먹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어려운 거에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절약이 투자를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쉬워요. 투자안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하나는 이제 1,100만 원을 1년 있다 받고요. 하나는 여기 잘 안 보이는 1,050만 원이에요. 1,050만 원을 받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1,100만 원. 되게 쉽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0만 원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네. 여기 하나 더 넘어갔네요. 똑같이 1,100만 원을 받는 투자안이 있어요. 하나는 리스크가 있고 하나 리스크가 없어요. 당연히 뭐 리스크가 없는 투자안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건 조금 이제 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똑같이 투자하는데요. 하나는 1,050만 원을 받으세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하나는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안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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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뭐 안 들으신 분도 있네요. 항상 이런 거 하면. 그죠? 예, 예. 무정부주의자 같으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예. 자, 뭐 이렇게 답을 많이 하셨지만 실은 답이 없죠. 답이 없다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정답일 수도 있죠. 또 그렇죠? 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아세요. 본능적으로 아시는데 본인이 그냥 못 느끼고 무의식 중에는 항상 보통 2번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예. 결과만 보시는 거죠. 결과만 보고 뭐 보통 고수익 쪽으로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은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상황에 맞게끔 나한테 적절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지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으면 그분이 잘하는 거지 단순히 수익 많이 냈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분이 재테크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돈 있어야 재테크하는 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빚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뵙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 보통 해보면 요즘 가장 많이 고통받으시는 문제가 바로 빚이 아닌가 싶어요. 빚. 그러니까 뭐 자산을 구입하느냐고 빚을 진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하우스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생계형 빚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하우스포는 뭐죠? 그나마? 예, 집도 있고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려고 하시다가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거지만 요즘에 이제 또 덕분에 전세값이 급등하잖아요. 첫 번째. 예. 근데 이제 전세 대출 제도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산으로 이제 전세 푸어들도 엄청 많아요. 예. 왜 전세금은 오르는데 아시다시피 전세금이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 대비요. 2010년도 그 서울의 그 전세 값이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70%. 그러면 보통 한 2억 정도 전세 뭐 아파트 정도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70%면 5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3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 뭐 수익 높으신 분들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결국은 뭐죠?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좀 멀리 이사 가거나 변두리 이사 가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빚을 늘리는 거죠. 그걸로 갚아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생계형 빚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비.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중에서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가 26% 정도 된답니다. 현재. 2012년 기준으로. 결국 네 가구당 한 가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많고 현금 흐름이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분이 계시고 반대로 지금 자산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수익 구조나 현금 흐름 구조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부자가 될 확률은 후자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투자라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까먹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현금 흐름 제 주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 현금 흐름 관리를 가계에서 할 때 가장 리스크나 아니면 저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빚입니다. 빚이 늘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뭐가 발생하죠? 월 내는 이자나 뭐 원리금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현금 흐름이 더 악화됩니다. 악화되면 또 어떻게 되죠? 빚을 또 늘려야 돼요. 빚을 또 늘리면 어떻게 되죠? 또 악화가 되죠.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가장 나쁜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생계형 빚들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뭐 평균 그 빚이 가계당 5,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5,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5천만 원 정도면은 작지 않은 빚입니다.
이자만 내셔도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내셔야 될 거고, 뭐 원리금으로 낸다고 뭐 한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내셔야 되는 돈이에요. 뭐 금리 좀 높게 받으신 분들은 한 40만 원까지 내실걸요? 보통 뭐 평균 우리나라 소득이 뭐 25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에 우리가 보통, 우리 또 어떤 심리가 있죠? 네.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대한 많이. 네. 지출은 최대한 적게 계산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연봉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식대 막 차량 지원 유지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복지 포인트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까지 넣어갖고 연봉으로 계산해갖고 내 연봉 얼마라고 얘기하죠. 네. 사람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활의 질하고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 다 빼고요.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하우스포들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사시는 분, 그 하우스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삶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분들이 수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이 빚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무작정 갚습니다. 이제 보통 분들이 보면 돈이 생긴 대로 갚아요. 그냥 이제. 뭘 갚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일단 돈 생기는 대로 빚은 갚아야겠고 머릿속엔 있어요. 막 갚습니다. 네. 안 좋아요. 왜? 갚긴 갚아요. 지칩니다. 지쳐. 내가 얼마큼 갚았는지 어느 정도 갚으면 다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플래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명확한 목적이나 플래닝이 제대로 안 됐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금방 지쳐요. 까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표는 쪼개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목표를 주고 못하면 시간 단위로 막 조지고 막 우리 해 그러죠. 저희 회사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회사는 홈쇼핑은 보통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1시간 방송이 안 나오면 바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막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목표 관리 철저히 하고 중간 점검 철저히 하고 할까요? 네. 왜?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먼 목표를 향해서 명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빚을 갚을 때도 그냥 막연하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환 스케줄이라든가 어떤 빚부터 갚을 것인가 또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현금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를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스케줄링 하신 다음에 빚을 갚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 리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빚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뭐냐면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펀드나 뭐 저축을 하시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세요. 이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무슨 경우죠, 이게? 네. 이게 들으시면 되게 황당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네, 저도 그랬고. 저는 돈이 없었어요.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었어요. 투자할 때. 왜? 모든 돈은 주식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마저도. 네.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떡하죠? 카드로 이제 생활하고, 카드를 다음 달 이제 월급으로 갚고, 나머지 또 이제 무슨 잉여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털어서 주식 계좌에 터놓고 제 주식 계좌의 잔고액은 거의 1억에 육박했지만 제 생활은 주머니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카드가 있었긴 한데 아무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자, 현재 자산으로 일단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대출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뭐냐면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일종의 설명을 드리면 보통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집을 사시는 대출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담보 대출이죠.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모기지론 같은 것들로 집을 많이 사십니다. 모기지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확정금리 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대출 받아 놓으시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차까지. 중간에 뭐 갈아타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한 2009년, 8년 한참 집 많이 사실 때 그때 이제 대출 얻으셔서 집 사신 분들 보면 보통 6.5%에서 한 7% 정도 금리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출 이율을 적용받고 계시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저번에 담보대출 은행 가보셨나요? 그리고 네. 4.3%. 싼 데는 4%까지 있습니다. 네, 4%. 3.9%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30년 좀 길게 하면은 3.9%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한 2.5%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 2.5%에서 3%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일단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당장 빚을 상환할 계획이 없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갈아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게 한 뭐 20년, 30년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갈아타면 그 갈아타는 원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억 정도 받고 계시면 1,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긴 합니다. 상환 금액 전체가.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금리를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빚을 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너무 쪼들리고 그것 때문에 악순환 고리가 계속 생겨요. 예를 들면 나는 나가는 돈이 있는데 막 빚 갚느냐고 허덕이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뭐 애들 뭐 교육자금 같은 거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고.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빚은 또 빚대로 상환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연체하면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한 달 생활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26% 가구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어떻게 메꾸죠? 또 이미 빚지고 있는데 뭐 어디서 돈을 땡길 거예요? 없잖아요. 여유자가 없잖아요. 결국 또 마이너스 통장 같은 또 다른 빚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시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라면 현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리파이낸싱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15년 정도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다. 늘리는 겁니다. 기간을 한 30년 정도로 늘려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겠죠. 월 상환하는 금액이. 그러면 일단 선순환 구조가 되고 이왕이면 또 그럴 때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게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대출 받는 겁니다. 네. 맥스로 받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좀 대출 받아서 일단 그런 것들 다 상환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담보대출 전환시키는 거죠. 한 가지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상환시키고 이율 낮춘 걸로 갈아타고 또 하나는 현금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그 원리금을 좀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하다 보면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대출을 한 번 갚고 한 1,000만 원, 500만 원이 되면 한 번씩 갚고 1년에 한 번씩 갚고 그러면 또 대출을 잔액이 줄어드니까 또 선순환이 되고 그런 구조. 물론 뭐 아까 제가 조삼모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야 뭐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뭐 갚는 돈이 줄어들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똑같은 돈이라도 내가 느끼는 돈의 가치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죠? 제가 그럼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표가 1만 원입니다. 오는 길에 1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A예요. 두 번째,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영화표를 이미 샀어요. 10,000원 주고. 근데 영화표를 잊어버렸어요. 네. 영화관에 도착하니까 영화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0만 원 내가 가진 것 중에 10,000원을 영화 보기로 했었는데 그쵸?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 A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영화를 보겠다고 했다고 해요. 답을.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응? 근데 두 번째, 영화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영화를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리차드 탈러 이제 행동경제학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프레이밍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네. 다 똑같죠. 근데 우리 심리는 어떻습니까? 네. 왜? 그 10,000원, 영화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10,000원을 영화표로 구입을 한 거는 10,000원이 아니에요. 네. 이건 영화를 보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죠. 네. 영화를 안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려고 따로 그 말을 떼놓은 건 아니고 이제 10,000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10,000원 잊어버렸지만 이미 내가 그걸 떼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실은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죠. 또 있습니다.
뭐 남자 A는 카지노에서 25센트 하나를 뭐 슬롯머신에 넣었대요. 100불을 딴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어떤 행동. B는 카지노에 도착했어요. 근데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너스 100불이 들어온 거예요. 보너스로. 네. 이 소식이 남자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카지노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보통 남자 A가 도박장에서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똑같은 100불이 나한테 들어왔지만, 네,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대출 리파이낸싱 같은 것들이 조삼모사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빚 갚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금리 당연 아시죠? 기본이죠. 뭐 금리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중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있거나 이러면 수수료 없는 것부터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빚에 대해서 이제 요새 뭐 아직도 레버리지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 빚을 내서 주식 투자했어요. 나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금리보다 나의 뛰어난 지식으로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수익률을 많이 올린 적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술 사 먹었더라.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돈을 고려하자라는 부분들. 실은 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재무 설계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심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돈의 꼬리표를 좀 달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통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쭉 보시면 저같이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여윳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모질랄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게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은퇴하는 시기쯤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내 전체 인생에서 쭉 멀리 봤을 때 저한테 여윳돈이 있는 건가요? 절대 없어요. 예전처럼 막 금리를 10%, 15%, 20%씩 주는 시대도 아니고요. 결국 내가 번 돈은 가지고 조금 더 굴려서 어떻게든 더 아끼고 모아서 나중을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시안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에 꼬리표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일단 큰 그림을 그리자. 돈에 꼬리표를 붙이자. 꼬리표를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부분들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모으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8시 10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잠깐 까먹어서. 제가 7시에 시작했나요? 7시 반에? 35분에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순간 깜빡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네 번째. 내 손에 들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딱 만나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원래 이제 정상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거. 자,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 뭐가 나오죠? 돈이 나오죠. 그죠? 대가를 받으니까. 월급, 저같이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뭘 하죠? 그걸로? 생활을 하죠. 그걸로 쓰고, 저축도 하고 생활을 하죠. 그죠? 굉장히 정상적인.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돈을 씁니다. 일단. 그렇죠? 어떻게 되죠? 갚아야 하잖아요.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갚습니다, 일단. 또 돈 일단 씁니다. 비슷하죠. 닭이 먼저, 알이 먼저,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심리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꾸 심리학자도 아닌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어요. 똑같은 돈이지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생활이 굉장히 피폐합니다. 예. 신용카드 거의 엄마 같죠? 당시 제한테 신용카드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예.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돈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한 달 생활비를 주세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요.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하지만 삶은 좀 항상 돈에 쪼들려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있어도 마찬가지, 없어도 마찬가지.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 그런 걸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예. 내가 번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근데 그걸 제일 못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뭐 보통 포인트나 혜택 때문에 막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6개, 7개씩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시고. 저희 팀의 여직원은 이제 카드 지갑이 따로 있어요. 카드 지갑이 따로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들도 있고 하지만 신용카드 굉장히 많습니다. 6, 7개씩 갖고 다니고. 돈 지갑, 카드 지갑을 따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그런 환상은 좀 버리자. 뭐 체크카드 같은 거 쓰면 좋죠. 네. 물론 돈을 뭐 지출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현금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지만 실은 뭐 현금은 좀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죠? 또 하나는 뭐 좀 지출 관리가 잘 안 돼요. 내역 같은 것도 좀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소득공제 혜택도 좋고 요즘에 그죠? 30%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한도가 거의 2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15%고요.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혜택도 많고 또 실제로 그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내역이 다 조회가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쓴 내역들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은행에 이제 뭐 한 달에 몇백 원 내시면 그 잔액 같은 것까지 문자로 오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통장에 뭐 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쓸 때마다 지금 쓴 금액도 날라오지만 얼마 남았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지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재테크 제일 중요한 부분, 네, 바로 현금 흐름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현금 흐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유용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기업하고 가게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요.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돈이 적으신 분도 있어요. 자산이. 자산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가게가 건전하냐 안 하냐 그리고 뭐 그 가게가 어떤 돈에 쪼들리냐 안 쪼들리냐는 제가 볼 때는 이 현금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가게는요. 자산이 많아도 물론 뭐 엄청난 부자들 말고요. 저같이 평범한 분들 중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항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반대로 내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적으신 분들, 이제 건전한 가게 그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뭐 많이 나왔던 얘기고 통장을 나눠서 제대로 쓰자라는 내용들인데 뭐 간단히 뭐 이론만 그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통장 뭐 이렇게 대충 나눌 수 있겠죠. 급여 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명드리면 급여 통장이 있고 급여는 뭐죠? 제가 과거를 반영한다고 저기 써놨는데 왜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과거죠. 미래를 반영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이제 그 급여 통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이제 돈에 꼬리표를 붙여놓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의미에서. 자 보시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돈들이 어디로 가죠? 각각의 통장으로 나눠서 갑니다. 보면 이번에 보시면 뭐 고정 저축액 같은 것들 일단 투자 통장으로 갈 수 있겠죠. 뭐 투자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꼬리표를 붙여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투자 통장들로 뚝뚝뚝 이체가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생활비가 얼마가 됐든 정하신 금액을 소비 통장으로 넣는 거죠.
이런 것들 소비 통장은 이제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크카드랑 연동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한 달에 뭐 매월 1일이 되면 얼마 정도가 소비 통장으로 딱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 한 달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겁니다. 예. 그쵸? 뭐 목돈이 들어가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뭐가 들어갈 것들은 미리 예산을 짜서 따로 준비를 해놓으면 더 좋겠죠. 그걸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실은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나 혼자 뭐 재테크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이게 같이 합의가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게 실제로. 예.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하던 재테크 방식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재테크 방식은 좀 많이 달라요. 예. 일단 합의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과정에 합의가 들어가더라고요. 합의와 결제 라인을 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지만 감시 체계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소비 통장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제 와이프한테 주로 소비 통장은 저희 와이프 관리를 하는데 그 얼마를 딱 정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자기가 이제 저기도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다른 걸 쓰더라도 저도 노터치. 예. 하지만 오버되면 다시 또 추가 결제가 들어야 됩니다. 예산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별로 안 좋죠. 서로 사이가. 예. 이런 부분들 좀 관리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예비 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걸 다 소비 통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삶은 얼마나 비정기적이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깨집니다. 얼마 못 가고 깨져요. 특히나 이 현금흐름 관리나 돈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여진 가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그 하던 게 깨져버려요. 깨지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엉클어져 버리면 개판이 됩니다. 좀 얼마 못 가서. 그러면 기껏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틀을 잡아놨는데 이게 얼마 못 가니까 다시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예비통장이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버퍼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시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통장 내역 같은 것만 쭉 확인을 하셔도 실제 내가 어떻게 썼는지, 뭘 관리하고 있는지, 돈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고 또 많이 쓰시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뭐 구체적인 방법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어떤 상품은 어디에 하는 게 좋고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순서를 좀 나열한 건데 이왕이면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죠? 일단 돈을 쓰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뭐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저축이야. 그렇죠? 일단 써요. 일단 쓰고 남으면 하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넣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자는 거죠. 별거 아니고 이게 한 1년 몇 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 순서는 이제 급여 통장이 들어오면 투자 통장으로 나가는 이체율을 먼저 제일 빨리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면 꼭 내야 될 것들 있죠. 내야 될 것들 쭉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 통장 그 다음에도 남은 게 이제 좀 있으면 예비 통장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게 참 저도 이제 실은 홈쇼핑에서 주로 다루는 상품이 보험입니다. 그렇죠? 쇼츠들이 나와서 29,900원, 39,900원 하면서 열심히 떠들죠.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보고 누가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역시 뭐 TV의 어떤 매체 파워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 같고요. 뭐 쇼스트리 이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보험은 실은 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지만 또 한 가지 너무 과다하게 보험료 지출하시는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분들은 실은 저축
형태의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세요. 독특하게. 예. 차라리 저축이면 좋아요. 순수 저축보험 형태면 좋은데 뭐 제일 애매한 게 이제 만기 환급형 보장보험, 보장이 들어있는 만기 환급형 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애매하죠. 이거는 저축도 아니고 보장도 아니고 뭐지? 예, 이거 좀 되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뭐 솔직히 조언을 드리자면 실은 보험 안에는 그 예를 들면 뭐 한 5만 원이다는 보험이 만약에 그 아까 그런 불분명한 보험이라고 하면 뭐 반은 저축이 되고 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 실은 보험을 통해서 그런 애매한 보험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순수 저축보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죠.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험에는 물론 사업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적금하고는 달라요. 예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은행에서 예대마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합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차액의 어떤 금리만큼 자기네 수익을 보존하는 방식인데 보험사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네 나름대로 굴리지만 만약에 뭐 굴려서 이자 차익이 난다고 하면 자기네 이제 이차익이라고 해서 자기네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뭐 사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나갈 돈 대비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좀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잘 걸러가지고 좀 차익이 발생하면 사차익이라고 하고 또 이제 비차익이라고 해서 비용, 사업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보험료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순수 저축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사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요즘에 은행에 보면 비과세나 세제 혜택 되는 상품이 거의 전무한데 최근에 이제 제형 저축이 나왔죠, 그죠? 제형 저축이 나왔는데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었지만 작년에 없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꽤 큽니다. 저축보험 같은 경우 보통 일반 금리 상품들보다는 이율이 일단 한 1, 2% 정도 높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뭐 장기가 좀 돈이 묶여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투자 목적만 명확하다면 장점일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혹시 이제 재형저축이 이런 거죠. 뭐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3,500만 원 이제 소득이 안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상품인데 혹시 여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좀 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 사회초년생도 계신 것 같은데 얼른 가서 가입하세요. 저 요새 뭐 많이 주는데 뭐 외환은행 이런 데 가면은 4.6%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뭐 우대금리 받으시겠다고 막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4% 초반대 적절하게 쇼부를 봐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9만 원 상품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적금이라고 하면 비과세 혜택인데 보통 15%, 14%죠. 14% 정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 14% 정도 세제 혜택 받는 것만으로도 실은 한 0.5% 정도 추가 금리 혜택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4.6% 정도 다 내가 금리를 다 받아서 재형저축에 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실제 한 5.2, 3% 정도 되는 적금에 가입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요새 5% 넘는 적금 없죠.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름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축보험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인기를 좀 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액 자산가들사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금리 혜택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소득세율은 몇 프로죠? 최고 세율이? 요새 이제 최고 구간 3억 원 인상권까지 신설이 돼서 거의 40% 정도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저축보험이 최고죠. 40% 수익 그 세금을 세이브해 주는데 그렇죠? 아무튼 과다한 보험료 지출은 안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느냐 한 보통 한 10% 정도를 잡아요. 저축보험 같은 거 빼고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험가입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보험가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가입하고 있죠. 그죠? 보시면 201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보면은 가구 98%가 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보험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뜯어보면 제대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소위 개판입니다. 막 여기서 하나 들어달라니까 들어주고 뭐 또 계획 없이 들다 보니까 내가
가게에서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 왜 가입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보잘것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믿을 만한 정말로 믿을 만한 뭐 설계사분이나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과감하게 내 것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라고 못 믿을 분이면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제 괜찮은 보험 다 깨고 자기네 회사 걸로 싹 갈아타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단순히 이제 우리 그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막 설계사분 찾아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죠? 그냥 무조건 싫어할 건 아니에요. 예. 나는 금융회사 다 도둑놈이라 생각해. 나는 금융권 근처에도 가지 않겠어. 현명한 방법일까요? 왜? 나 금융회사에다 돈 벌어다 주기 싫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볼 때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시는 게 맞아요. 맞고 다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또 얻을 건 얻고 취할 건 취하고 뭐 예를 들면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 시야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무조건 싫어? 이거 아닙니다. 예. 굉장히 초보적인 발상이죠. 예.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금융지식이지 최고겠죠. 예. 재테크 요즘에 뭐 제가 책에 뭐 서부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요즘에 예전에 막 진짜 막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고 막 하던 시기에 재테크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저금리다 뭐다 해서 다들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안 오르고 막 이러니까 재테크 관심도 많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지되면 어떡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지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나중에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면 위험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나타났을 때 어떤 내가 사고가 나한테 날 수 있다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내가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나한테 발생하는 어떤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냥 발생해도 그냥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고요. 적게 발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같이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 날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겠죠. 뭐 몸 다칠 일이 많지 않겠죠. 오히려 뭐 질병이라든가 운동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암이나 이런 성인병 이런 건 위험이 많을 수 있지만 또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운동수 이런 분들은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에 맞는 어떤 발생 위험 빈도 이런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어떤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자, 보험으로 1순위로 들어야 되는 건 뭐냐? 나한테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 어떤 손실의 규모나 치명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나한테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상대적으로. 그거 보험을 하시면 돼요.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죠? 나한테 발생할 확률도 높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해. 보험을 해야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가입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다지 늦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명한 방법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보험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가장 이제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좀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투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저축은 짧게 하고 투자는 길게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네. 투자는 짧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매매 회전율은요 세계 1위랍니다. 1위 매매 회전율이. 예. 그렇죠. 투자 뭐 우리나라 그 연금보험 있잖아요. 연금보험 뭐죠? 노후 위해서 가입하시는 상품이죠.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가입했어. 몇 년이나 유지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3년이 안 됩니다. 3년. 무슨 얘기죠 이게? 연금보험 보통 가입기간 한 30년 정도 돼요. 20년에 30년 정도. 네, 보통 30년 정도 돼야지 나중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년 만에 해지라는 거예요. 3년 만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거 뭐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네. 물론 뭐 목적이 불분명하게 가입했다는 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자,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자, 제가 이제 책에는 이제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제일 가장 최고의 자산은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냅킨이죠, 그죠? 냅킨.
냅킨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몰라요. 안 재봐서. 한 장의 두께 하니까 한 32분의 1인치라고 합니다. 32분의 1인치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냅킨을 몇 번 접으면 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맞추신 분한테 책 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못 맞추셔도 돼요. 몇 번 정도 접으면. 한 번씩 접으면 2배가 되겠죠? 20번. 20번 하면 달까지. 참고로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정도 거리래요. 달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7바퀴 반. 20번이요. 또 계세요? 네? 아니, 그럼 제가 문제를 왜 냈겠어요? 아이고, 예, 갈 수 없다는 아니에요. 그건 틀렸습니다. 1200번. 또 계세요? 수백조 번 해야 돼요. 수백조 번 접어야 된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분으로 할게요. 50번. 자, 보겠습니다. 23만 7천 350마일이래요. 근데 한 사람은 지구 7바퀴 반 정도 되더라고요. 1마일이 이제 인치로 환산하면은 아까 32분의 1인치였잖아요. 그렇죠? 한 6만 3,630인치가 되는데 쭉 이제 1마일이 그러니까 23만 7,500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숫자도 모르겠어요. 한 150억 인치쯤 된대요. 32분의 1인치를 접어서 150억 인치까지 가야 돼요. 몇 번이나 될까요? 자, 39번입니다. 39번. 생각보다 적죠. 아까 50번 하신 분이 제일 가깝나요? 아, 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100%짜리 복리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검증을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검증을 제가 나중에. 근데 실제 맞습니다. 계산을 제가 해봤고요. 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유태인들이 이제 돈에 대해 셈이 밝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이제 150년 정도 긴 세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이제 보면 자식들한테 이제 유산을 잘 안 물려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50년. 150년간 6% 투자율 상품을 운용한다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볼게요. 10만 원 정도만 해도 1584억 원. 매월 10만 원씩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죠? 네,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6%씩만 굴릴 수 있으면 150년 투자하면 1,500억 정도를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냐면 A,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30세에 저축을 시작했어요. B는 40세에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C는 50세에 저축을 시작했어요. 이제 보통 은퇴 시점에 이제 은퇴 자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A는 30대 때 10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B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10년이나.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걔보다 2배 더 저축을 한 거예요. 세 번째 C는 더 늦게 시작했죠.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잡으려면. 그쵸? 그래서 30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요? A. 당연히 문제의 의도는 A겠죠. 얼마나 많을까요? 원금으로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A가 제일 많습니다. B도 좀 되네요. 그렇죠? B도 좀 되고 C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저축할 거다, 투자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틀린 얘기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스트 에버리지 대충 아실 거예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쭉 꾸준히 매입하면
평균 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죠. 주식할 때. 물타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론인데, 뭐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거치 투자하는 게 제일 높죠, 수익은.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하락장에서 어떻습니까? 거치식 투자하면 리스크가 제일 크죠. 네. 자, 우리는 리스크를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한 뭐 의미로 변동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똑같은 수익이면 리스크가 적은 자산에 투자하신다는 선택을 하셨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거치식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똑같은 수익이라면 리스크가 적은 거에 투자하셔야겠죠. 예. 그런 면에서 실은 이제 적립 투자라는 것들의 장점이 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B 케이스가 적립 투자에 제일 좋은 케이스겠죠. 보통 거치식 투자하면 수익이 제로일 테니까. 반대도 있어요. D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적립 투자를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B 케이스를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D 케이스로 가면은 실은 반대예요. 적립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내가 적립 투자하면은 반대예요. 하지만 거치식 투자는 수익이 제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치식이 낫죠.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 경우에도 물타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즉 내가 순수하게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싼 평균 단가가 싸게 매입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그 손실이 나긴 하지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계속 올라가지도 않죠. 그죠? 계속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어떤 흐름을 보냐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죠? 이게 뭐 이제 코스피 뭐 이런 지수 몇 년치 쫙 모아놓은 지표인데 뭐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약간 우상향을 때문에 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얘기하면 D 케이스가 가장 안 좋지만 D 케이스도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런 모습을 띠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결국은 수익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거치형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은 면이나 뭐 여러 가지 안정성 면에서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자료를 넣었고, 이것도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갖고 왔어요. 남아메리카에 이제 캐커가 있었어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스위스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복지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자식은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스위스 이제 복지제도가 부러워서 자기 아기를 이제 호적에 올려놓고 싶어서 이제 해킹을 한 거죠. 근데 걸렸대요, 나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걸린 거예요. 근데 해킹을 하다 걸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딱 걸렸는데 왜 걸렸나 조사를 해보니, 네. 스위스의 이제 출생신고란, 저도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출생신고란에 아이의 재산을 기재하는 란이 있대요. 아이의 재산이라는 란에.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 란에 시간이라고 다 적는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다 적는데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당연하게 적는 거니까 다 시간이라고 적겠죠. 이 사람은 모르니까 돈을 적은 거예요. 3만 달러라고. 그래서 걸린 겁니다. 뭐지? 이 사람? 딱 걸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같은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병으로 몸조였을 때 오랜 친구가 찾아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뭐 진짜 가장 위대한 뭐 과학자로도 꼽히고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람인데 약간의 시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넣어봤고요. 또 같은 말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활용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항상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뭐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재테크는 본업에 충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전업 투자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업 투자자. 보통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그쵸?
뭐 이제 미래에셋 옛날에 지금 회장님이신 뭐 손현주 씨 같은 분들,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투자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의 투자 방식을 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성공한 거는 투자를 잘했을까요? 자기 일을 잘한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일을 잘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10%, 20%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재테크에 올인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재테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쫓지 말자. 할 수 없는 걸 저희가 계속 쫓는다면은 저는 적어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경제학으로 용어로 따지면 효용이라고 그러죠. 효용. 만족.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갈굼도 당하고 깨지고 그래도 같이 붙어서 욕 먹고 그러는 이유가 실은 행복이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또 재테크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하고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정신이 목을 매서 진짜 뭐 큰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제가 실제로 이제 돈에 관련된 직업이 있다 보니까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많은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항상 비슷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전에 쳤던 책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카피가 결국 인생은 돈이다 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제가 쓴 건 아닌데 편집자분께서 기획자분께서 이렇게 쓰셨던 건데 그걸 누구한테 이제 저 아시는 지인한테 선물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대기업의 오너시고 그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러신 분인데 그걸 딱 책을 받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딱 보고 일뜻이시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그겁니다. 돈이 아니야.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분은 이제 건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렇죠? 결국은 저희가 돈을 목적으로 쫓는다면은 과거에 제가 그랬고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하고는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들을 두서없이 좀 드렸는데요. 일단 뭐 어떤 의미가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명강사도 아니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이런 돈에 대한 책들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좀 느꼈던 것들 짧은 기간이나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또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투자라면 투자라는 것들을 세계에서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던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오늘 이렇게 1시간씩 넘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멀리 와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하니까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한 두 분 정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